영어로 눈을 표현하는 단어는 고작 5개, 프랑스어도 5개, 독일어는 6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무려 40개가 넘습니다. 2024년 겨울 이 놀라운 사실이 세계 언어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발견자는 놀랍게도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30년간 언어를 연구해온 클라라 웨스트필드 교수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우연히 본 한국 기상 뉴스 자막 앞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도둑눈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지? 눈이 온다는 단순한 기상 정보에 왜 도둑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걸까요? 호기심으로 시작한 조사는 곧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어에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40가지가 넘었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의 8배에 달하는 숫자였죠. 더 놀라운 건 이 단어들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눈의 크기, 소리, 감정, 시간, 계절까지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밤에 몰래 내려 아침을 하얗게 만드는 도둑눈. 밥그릇처럼 큰 한방눈. 밟으면 소리가 나는 자박눈. 나무의 꽃처럼 피어나는 꽃눈. 클라라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닙니다. 시입니다. 과연 한국어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클라라 웨스트필드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30년간 언어학을 가르쳐온 교수입니다. 제 인생은 언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일의 연속이었죠. 라틴어부터 스와힐리어까지 전 세계 120여 개 언어의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언어학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남편 리처드와 2자녀를 데리고 동아시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의 작은 도시 속초라는 곳이었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가족과 함께 눈 덮인 풍경을 보며 쉬고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별빛이 내리는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차도, 지붕도, 나무도 모두 새하얀 담요를 덮은 듯했죠. 저는 깜짝 놀라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눈이 왔나요? 호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둑눈이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둑, 눈?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단 말인가요? 직원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둑눈이란 밤에 소리 없이 몰래 내려 아침에 세상을 하얗게 바꿔놓는 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도둑이 밤중에 살금살금 들어오듯 조용히 내린 눈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스노드 오버나이트라고 말할 뿐이죠. 밤에 눈이 왔다는 사실만 전달할 뿐 그 눈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얼마나 은밀하게 세상을 바꿨는지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단 3글자로 그 모든 감정과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눈, 밤에 몰래 내린 눈. 이건 단순한 기상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시적 표현이었고 자연과 인간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우연히 프랑스 출신의 젊은 언어학자를 만났습니다. 조안나 르블랑이라는 이름의 석사과정 학생이었죠. 그녀는 동아시아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지 6개월째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도둑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요. 조안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어에는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최소 40개는 넘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개? 눈 하나를 40가지 방식으로 부른다고? 조안나는 자신의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 눈 표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방눈, 자박눈, 가루눈, 진눈깨비, 한방눈,
싸락눈, 깨비눈, 풋눈, 묵은 눈, 그리고 제가 들었던 도둑눈까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언어와도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자연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성격을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안나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이 눈 표현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자고요. 이건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니라 한민족이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을 발견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수많은 눈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스노라고만 불렀지만 그 눈들도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국어는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민족의 감성이고 역사였고 무엇보다 살아 숨쉬는 예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안나와 함께 속초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 거리는 여전히 하얀 세상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쯤 하늘에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송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치 손바닥만 한 손뭉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저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큰 눈송이네요.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라지 스노플레이크스? 비그 스노? 뭔가 부족한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저희 대화를 듣고 계셨나 봅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한방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가리키셨죠. 저 눈처럼 크고 둥근 눈송이를 한방눈이라고 불러요. 밥그릇만 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지요. 한방눈.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밥그릇처럼 큰 눈. 단 세 글자의 크기와 형태, 그리고 일상의 비유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려면 최소한 5단어는 필요할 텐데 한국어는 단어 하나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다른 눈 표현도 알고 계시냐고요?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으시며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루눈은 밀가루처럼 고운 눈이고 진눈깨비는 눈과 비가 섞인 걸 말하고 한방눈은 함지박처럼 크게 쏟아지는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싸락눈은 쌀아기처럼 딱딱한 작은 누나를 뜻한다고도 알려주셨죠. 저는 노트에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어학자로 살아온 30년 동안 저는 수많은 언어의 어휘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며 동시에 시적인 어휘 체계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어의 스노는 그저 물리적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차갑고 하얗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질, 그게 전부죠. 하지만 한국어의 눈 표현들은 달랐습니다. 한방눈은 크기뿐 아니라 푸근함까지 느껴집니다. 밥그릇이라는 일상적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눈이 낯설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가루눈은 부드러움과 가벼움이 느껴집니다. 밀가루를 체에 거르듯 하늘에서 고운 가루가 내리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자박눈은 소리까지 담겨 있습니다. 밟으면 자박자박 소리가 나는 눈. 청각적 이미지를 단어에 녹여낸 겁니다. 조안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어가 아니라 센서예요. 한국 사람들은 눈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모든 감각을 언어로 기록해온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한국어는 자연을 단순히 명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교감한 경험을 언어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겨울마다 눈을 보며 이야기했을 그 순간들이 언어로 굳어진 겁니다. 저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고 둥근 눈송이들이 느릿느릿 떨어졌죠. 어제 같았으면 저는 그저 이츠 스노잉 해벌리라고 말했을 겁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방눈이 내린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눈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국에 있는 동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에서 시적 언어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본문에는 제가 배운 눈 표현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다릅니다. 한국어는 세상을 노래하는 방법입니다. 눈 하나에도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 속에 온기와 기억을 담아냅니다. 이건 문법이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이건 단어가 아닙니다. 시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눈을 만나게 될까요? 그 눈에는 또 어떤 이름이 숨어 있을까요? 한국어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우 그 입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조안나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속초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장 상인들, 카페 주인, 택시 기사, 그리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어르신들까지 눈에 관한 표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붙잡고 물어봤죠. 놀라운 건 거의 모든 분들이 최소한 서너 가지씩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70대 할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눈 표현에 대해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꽃눈 아시오? 나무 위에 눈이 쌓이면 꽃처럼 피어나는데 그걸 꽃눈이라 부르지. 저는 그 표현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꽃눈. 눈꽃이 아니라 꽃눈이라니요. 눈을 꽃으로 본 겁니다. 하얗게 쌓인 눈을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답게 바라본 시선. 이건 관찰이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조안나가 노트에 적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프랑스어에도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지만 이렇게 감성적인 건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조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서 장기를 두고 계신 두 분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조사 중이라고 말씀드리자 한 분이 기억을 더듬으셨습니다. 자박눈은 이미 아시겠고 그럼 물눈은 아시오? 물눈. 처음 듣는 표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설명에 따르면 물기가 많아서 금방 녹아버리는 눈을 물눈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봄이 가까워질 때 내리는 눈이죠. 또 다른 할아버지가 끼어드셨습니다. 그분은 겨울눈과 춘설이라는 표현을 알려주셨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묵직한 눈과 봄에 내리는 가벼운 눈을 구분해서 부른다는 겁니다.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눈의 계절까지 언어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눈이라도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 어떤 기온에서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상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읽어낸 겁니다. 며칠 후 저희는 지역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혹시 문헌 자료가 있을까 해서였죠. 사서 선생님이 오래된 방언 사전과 민속학 자료를 꺼내주셨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들이었습니다. 아마 몇 년간 아무도 펼쳐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그 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깨비눈, 진눈깨비보다 더 잘게 부서진 눈. 마치 깨진 조각처럼 날카롭게 떨어지는 눈. 쌀아기 눈, 쌀아기처럼 단단하고 작은 눈알. 땅에 떨어지면 통통 튀기도 하는 눈. 마른 눈, 습기가 없어 바스락거리는 눈. 주로 강추위에 내리는 눈. 진눈, 물기가 많아 무겁고 질척한 눈. 풋눈, 그해 겨울 처음 내리는 눈. 묵은 눈, 오래되어 얼어붙은 눈. 조안나가 책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단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한방눈에 유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함지박처럼 큰 눈송이라는 뜻인데 함지박은 옛날에 쌀을 담던 큰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은 눈송이를 보며 밥그릇을 떠올렸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눈 표현들은 모두 일상에서 왔습니다. 밥그릇, 밀가루, 쌀아기, 꽃, 도둑, 모두 사람들이 매일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들이었죠. 그들은 낯선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낯선 단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친숙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족처럼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총 32가지의 눈 표현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20개는 아직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12개는 책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오래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 조안나와 함께 지도를 펼쳐 놓았습니다. 32가지 표현을 분류해 보기로 했죠. 크기로 분류한 것 한방눈, 한방눈, 가루눈, 쌀아기눈. 소리로 분류한 것 자박눈, 바스락눈. 시간으로 분류한 것 도둑눈, 풋눈, 묵은눈. 질감으로 분류한 것 물눈, 마른눈, 진눈. 계절로 분류한 것 겨울눈, 춘설. 이미지로 분류한 것 꽃눈, 깨비눈. 저희는 말없이 그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어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민족이 수백 년 동안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사랑해온 역사였습니다. 조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분석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눈과 대화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습니다. 서양의 언어들은 자연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자연을 친구로 맞이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성격을 알아주고 함께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동료들에게 중간 보고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 눈 표현 32종 발견, 이것은 언어학적 보물입니다. 하지만 보내고 나서 제목을 다시 보니 뭔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목을 고쳤습니다. 한국어 눈 표현 32종 발견. 이것은 시입니다. 그게 더 정확했습니다. 이건 언어학의 영역을 넘어선 무언가였으니까요. 32가지 눈 표현을 정리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는 어떨까? 혹시 한국어만 이렇게 풍부한 걸까? 저는 제가 연구해온 언어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을 총동원했죠. 먼저 핀란드어가 떠올랐습니다. 핀란드는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눈으로 덮여 있죠. 당연히 눈에 관한 어휘가 발달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어에는 눈 관련 단어가 약 15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어봤습니다. 루미 눈, 한키 쌓인 눈, 키노스 단단하게 굳은 눈, 수루타 녹은 눈, 투이스쿠 눈보라, 피시라 휘날리는 눈. 분명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핀란드어의 눈 표현들은 철저히 기능적이었습니다. 쌓인 눈, 굳은 눈, 녹은 눈. 모두 눈의 상태를 물리적으로 구분한 것들이었죠. 스키를 타기 좋은 눈인지 걷기 힘든 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용적 언어였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도둑눈은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담았습니다. 조용히 내린 눈의 은밀함, 아침의 놀라움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꽃눈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자박눈은 청각적 경험을 언어로 옮겼습니다. 조안나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어와 일본어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프랑스어에는 눈을 뜻하는 니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용사를 붙여 표현을 만들죠. 니지 프러체이, 갓 내린 눈. 니지 판듀, 녹은 눈. 니지 파우더루스, 가루 같은 눈. 조안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국어가 창피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그 유명한 낭만적 언어지만 눈에 관해서는 형용사를 붙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본어는 어떨까요? 유키, 눈. 보탄 유키, 모란 같은 큰 눈. 아와 유키, 거품처럼 가벼운 눈. 하나비라 유키, 꽃잎처럼 내리는 눈. 일본어는 좀 더 시적이었습니다. 모란, 거품, 꽃잎. 자연물에 비유하는 감각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어만큼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키에 다른 단어를 붙이는 합성어 형태였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독립된 단어들이었습니다. 한방눈, 자박눈, 도둑눈. 각각이 고유한 단어로 존재했습니다. 저는 영어권 국가들도 조사해봤습니다. 영어는 제 모국어지만 부끄럽게도 눈 표현이 가장 빈약했습니다. 스노우 눈, 스노플레이크 눈송이, 슬리트 진눈깨비, 헬 우박, 블리저드 눈보라.
고작 5개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 슬리트와 헬은 순수한 눈이 아니라 비와 섞인 형태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국은 겨울이 있는 나라입니다. 눈도 꽤 자주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눈들을 구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츠 스노잉이라고만 말했죠. 가볍게 내리든 폭설이 쏟아지든 밤에 몰래 내리든 모두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땅과 하늘을 보며 살았죠. 눈은 단순히 추운 겨울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이듬해 농사를 예측하는 신호였고 물을 저장하는 자원이었으며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언제 내리는지, 얼마나 쌓이는지, 얼마나 빨리 녹는지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언어로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말했을 겁니다. 오늘은 풋눈이다. 곧 본격적인 겨울이 온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했을 겁니다. 묵은 눈이 남아있으면 봄이 늦게 온다.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오며 눈의 언어가 쌓였습니다. 반면 서양은 산업화가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땅보다 기계를 보며 살았죠.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었지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안나가 자료를 더 찾아왔습니다. 에스키모족의 이누이트어도 눈 표현이 많다는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누이트어에는 눈 관련 단어가 약 5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대부분 눈의 물리적 상태를 구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아풋, 땅 위의 눈, 카닉, 떨어지는 눈, 파크, 결정형 눈, 모두 생존을 위한 언어였습니다. 이글루를 지을 수 있는 눈인지, 사냥하기 좋은 눈인지를 구분하는 실용적 어휘들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어의 눈 표현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했습니다. 실용성과 시적 감수성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은 크기를 설명하면서도 푸근함을 전달했고 도둑눈은 시간을 알려주면서도 서정을 노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안나와 함께 간단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주요 언어의 눈 표현 개수, 한국어 40+, 이누이트어 50+ 실용적, 핀란드어 15 기능적, 일본어 10 시적이나 제한적, 영어 5, 프랑스어 5, 독일어 6, 숫자만 보면 이누이트어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어만이 물리적 특성과 감성적 경험을 모두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조안나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논문감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학적 발견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단어를 모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세계관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계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든 철학이 눈이라는 작은 단어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고운 눈이었습니다. 가루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미 40개 가까운 눈 표현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귀한 표현들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저희는 속초 시립도서관에서 뜻밖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독일 출신의 언어학자 베르나르트 슈미트 박사였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동아시아 언어 보존 프로젝트로 한국을 방문 중이었죠. 우연히 같은 서가에서 자료를 찾다가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의 눈 표현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베르나르트 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한국 국어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눈 관련 독립 어휘는 고작 8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개요? 저희가 찾은 건 40개가 넘는데요? 베른하르트 박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들은 이랬습니다. 눈, 한방눈, 진눈깨비, 쌀아기눈, 가루눈, 첫눈, 잣눈, 쌓인눈.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둑눈은 없었습니다. 한방눈도 꽃눈도 자방눈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공원에서,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생생한 표현들이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안나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개 넘는 표현들은 어디에 있나요? 베르나르트 박사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방언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아예 기록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구슬로만 전승되는 어휘들이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슬로만 전승된다는 것. 그 말은 곧 그 단어를 아는 세대가 사라지면 단어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베르나르트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유럽 각지의 소수 언어를 기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단어가 사라지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지역의 눈 표현 중 SCHNEGESTVER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며 춤추듯 내리는 눈을 뜻하는 아름다운 단어였죠. 하지만 이제 70대 이상만 기억하고 젊은 세대는 그냥 슌이라고만 부른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사용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베르나르트 박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그날 오후 내내 함께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어 방언 사전, 민속학 문헌, 옛 문학 작품까지 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더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눈 표현이 50개가 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20개는 현대 한국어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옥설, 구슬처럼 둥근 눈송이.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경설, 옥처럼 빛나는 눈. 문학 작품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미설, 미세하게 내리는 눈. 이제 기상청도 쓰지 않습니다. 베르나르트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손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교과서에도 사전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단어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자연을 바라보던 시선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감수성이 한 세대 만에 잊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눈 표현 약 20개, 방언으로만 남은 표현 약 15개, 문헌에만 존재하는 표현 약 15개, 사전에 등재된 표현 고작 8개.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50개 중에서 8개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2개는 언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저는 지난 2주간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의 할머니는 꽃눈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공원의 할아버지는 자방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텔 직원은 도둑눈을 알려주었고 카페 주인은 한방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사라지면 그 단어들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어휘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학술 논문으로 만들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언어 유산의 문제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안나와 베르나르트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논문을 쓰겠습니다. 한국어 눈 표현의 체계적 분석과 보존 방안에 관한 논문입니다. 베르나르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독일 언어학회와 유럽 언어보존위원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세계가 알아야 할 가치입니다. 조안나도 동참했습니다. 프랑스 언어학계에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셋은 그렇게 팀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어 눈 표현을 완전히 기록하고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표현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돕는 것. 창밖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물론이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진다는 신호였죠. 저는 노트를 펼치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기록해야 한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논문 작성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조안나는 한국에 남아 추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베르나르트 박사는 독일에서 유럽 언어와의 비교 분석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화상회의로 만났습니다. 논문 제목을 정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서러 어휘의 체계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논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안나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시적 언어학이에요. 그 점을 제목에 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어 눈 표현의 시적 언어학 자연과 대화하는 언어체계 연구. 부제는 40가지 눈 표현에 담긴 한국인의 세계관으로 붙였습니다. 논문 구조는 이렇게 짰습니다.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한국어 눈 표현 40종 목록 및 분석, 제3장 세계 주요 언어와의 비교 연구, 제4장 시적 언어학적 가치 평가, 제5장 언어 보존의 필요성. 가장 공들인 부분은 2장이었습니다. 우리는 40가지 눈 표현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원, 사용지역, 세대별 인지도, 문학 작품 속 용례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각 단어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사용자 인터뷰를 첨부했습니다. 도둑눈의 경우 전국 70대 이상 응답자의 78%가 알고 있었지만 30대 이하는 12%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위기라는 증거였죠. 2025년 3월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총 87페이지, 참고 문헌 156개, 인터뷰 자료 47건이 담긴 방대한 연구였습니다. 우리는 국제 언어문화 연구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이 학술지는 언어학계에서 권위 있는 저널로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2달을 기다렸습니다. 5월 어느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알림이 왔습니다. Dear Professor Westfield,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게재 승인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단어를 넘어 문화와 철학을 읽어낸 탁월한 연구다. 한국어 눈 표현은 인류 언어 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하다. 저자들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임을 증명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 언어학자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연구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스스로 증명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MIT 언어학과 제임스 톰슨 교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논문을 소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언어의 미학이다. 한국어는 눈을 관찰한 게 아니라 눈가시를 썼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마리 뒤퐁 교수도 반응했습니다. 로망스어가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라면 한국어는 자연을 노래하는 언어다. 40가지 눈 표현은 프랑스어보다 섬세하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팀은 즉시 후속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의 비, 바람, 구름 표현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언어학과는 저희를 초청 강연에 초대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도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독일의 언어 철학자 한스 밀러 박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최대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관찰했다. 하지만 한국은 눈과 대화했다. 이것이 동양과 서양 언어의 근본적 차이다. 그 칼럼은 유럽 전역에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6월 저는 영국 BBC 라디오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40가지 눈 표현이 왜 중요한가요? 그냥 스노라고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눈을 스노라고만 부르는 것은 사람을 휴먼이라고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에게 이름이 있고 성격이 있고 이야기가 있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저에게 수백 통의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시민들, 미국 교수들, 호주 학생들 모두가 한국어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다른 표현도 있는지, 한국 문화는 어떤지, 세계가 한국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7월 저희 논문은 학술지 그해 최다 인용 논문이 되었습니다. 언어학뿐 아니라 인류학,
문화학, 교육학 논문에서도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안나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한국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부는 우리 연구를 바탕으로 국어 교과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눈 표현들을 교과서에 실어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한 건 그저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언어를 살려냈습니다. 사라질 뻔한 단어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에서 저희는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무대에 서서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한국어 눈 표현 40가지는 한국인이 수천 년간 자연과 나눈 대화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지켜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도둑눈이 내리던 밤, 한방눈이 쏟아지던 오후, 가루눈이 날리던 아침. 그 모든 눈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가 이제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였습니다. 저희 논문이 한국 언론에 소개되면서 SNS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대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여대생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창밖 풍경 사진이었는데 캡션이 독특했습니다. 영국 교수님이 발견한 우리말. 도둑눈, 밤새 몰래 와서 아침을 하얗게 만든 눈. 할머니가 쓰시던 말인데 진짜 예쁘다. 이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도둑눈이라는 말이 있었어? 처음 들어봐. 우리 할아버지도 이 말 쓰셨는데 요즘은 안 쓰더라. 이거 완전 시적인데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지? 며칠 후 다른 젊은이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한 청년은 눈 오는 날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큰 눈송이가 떨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방눈. 밥그릇만 한 눈송이라는 뜻. 우리 할머니 말씀이 이렇게 아름다웠네. 대구의 대학생은 아침 산책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가루눈. 밀가루처럼 고운 눈. 선조들은 이렇게 섬세하게 세상을 봤구나. 이렇게 하나둘 올라오던 게시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해시태그 눈 이름 챌린지. 해시태그 잊혀진 우리말. 해시태그 할머니 이언어. 젊은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언어를 재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조안나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한국 SNS를 검색해 봤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사진과 해시태그만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눈 이름 챌린지 게시물이 수천 개에 달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자박눈을 설명하시는 장면이었죠. 밟으면 자박자박 소리가 난다고 옛날엔 이 소리 들으며 학교 갔다고 하셨습니다. 손녀가 감동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영상 끝에는 이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말씀이 쉬었다. 다른 이는 시골 할아버지께 전화로 여쭤본 내용을 정리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눈 이름들. 꽃눈 나무에 핀 눈꽃. 물눈 금방 녹는 봄눈. 마른 눈 바스락거리는 눈. 진눈 물기 많은 무거운 눈.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아름다운 말 지켜주셔서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학술 논문으로 기록한 단어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일상 속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라질 뻔한 언어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들도 동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미국 유학생이 영어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Korean has 40 different words for snow. The Duknun means snow that falls secretly at night like a thief. How poetic is that?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자국어로 한국의 눈 표현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배운 한국의 눈 이름 40가지. 할머니에게 배우는 아름다운 우리말. 사라져가는 순우리말을 지키자. 어떤 유튜버는 눈 오는 날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둑눈이라는 말 아세요? 20대는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은 거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할머니께 여쭤봐야겠다. 다음에 눈 오면 꼭 이름 불러줘야지.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의 게시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오늘 아침 창문을 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도둑눈이 왔어. 제가 알려준 말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이 아름다운 말이 우리 딸 세대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언어는 이렇게 전승되는 겁니다. 할머니에서 엄마로, 엄마에서 딸로. SNS는 그 고리를 다시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른하르트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드렸죠. 박사님은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보존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부나 학교가 강제로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스스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9월 말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하러 영국까지 왔습니다. 리포터가 한국 젊은이들이 시작한 눈 이름 챌린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보았다고,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라고요. 언어는 박물관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해야 살아남는다고 한국 젊은이들이 바로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한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외국인 교수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한국 젊은이들이 그 가치를 재발견한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기록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젊은 세대의 마음에 떨어져 싹을 틀었습니다. 도둑눈, 한방눈, 꽃눈, 자방눈. 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이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질 뻔한 언어가 SNS를 통해 부활한 겁니다. 이건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